지금까지 3년 동안 천문학적인 금액의 그 자금과 어떤 물자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줘왔는데 뭐랄까 그러니까요. 돈으로 받아낼 상황이 아니니까 히토류 달라, 지하자원 달라, 사회 간접시설,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거 미국이 가져가겠다. 우크라이나를 작동불능 국가로 만드는 거야. 그 경제 기반을 없애게 된다는 얘기죠. 네네. 우크라이나는 정말로 농업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강경 민족주의 세력이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상명대학교 교수님이시자 또 그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장님이 또 되신 예, 네, 교수님. 올해 네. 초에 네. 제가 학회장 직함을 달았는데요. 네. 제 능력에 좀 버거운 직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학회장을 맡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련 지역을 전체 예. 통칭을 해가지고 이제 슬라브 유라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러시아 제국 그다음에 소비에트 연방의 그 지역일 텐데 당연히 러시아도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도 들어가고 극동 지역도 들어가고 네. 카프카즈 지역 네. 이렇게 상당히 넓은 지역을 공부하는 그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운영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니까 예, 예. 네, 또 그걸 또 제가 또 한번 여쭤보고 예, 싶은 예.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결국에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예. 유한수 교수님이 얘기해주신 건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리는 약간 서방 언론에서 막 듣고 이런 것들을 그렇죠. 듣다 보니까 러시아는 좀 약간 좀 잘 못하고 뭐 예, 좀 예. 막 사람 갈아 넣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예, 얘기를 예,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서방이 더 불리한 상태라면 예.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 같으세요? 끝나긴 끝나야 될 텐데. 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지금 추세로만 놓고 보자면은 러시아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그리고 달리 말하면 우크라이나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푸틴 대통령은 그 바라는 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20%에 해당하는 영토를 러시아의 그 영토로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한 5분의 1 정도를 그렇죠. 지금 예, 예. 예, 점령하고 있는 점령하고 부분. 있는 것 즉 우크라이나도 인정하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 측도 인정하게 만들고 네. 이것이 하나의 목표고요.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내지는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확실히 받아내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예. 우크라이나 보고 예. 내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어차피 또 점령할 거야라는 말 아닌가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꼭 진짜 비정한 국제 사회의 현상인데 우크라이나가 주권 국가잖아요. 네. 하지만 국동 국가라고 하면 뭐 자기가 마음대로 외교 노선을 펼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간섭을 해서 너희가 이 서방 나토에 가입을 해서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오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거를 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이 우크라이나 군대 규모를 또 제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육군 병력은 몇십만 명, 네. 그다음에 뭐 비행기는 몇 대 이하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국가 내지는 나토와 연계해서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 우선 말씀해주신 첫 번째가 국토의 한 20% 정도를 예, 지금 예. 점령하고 있는 거기가 아주 뭐 그 우크라이나의 핵심 지역들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거기가 일단 경제적으로도 예예. 그렇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그 농업 기반이 강한 나라인데 그러면서도 공업 기반이 또 있었거든요. 네. 이 공업 기반이 거의 대부분 다 이 동부 지역에 다 몰려 있습니다. 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단 그 천연 자원이 많아서 거기 공장이 들어서기도 했고요. 옛날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에 공장을 세울 때 집중적으로 그 동부 지역에 세웠어요. 근데 그 유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동부 지역을 뺏기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정말로 농업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농업 국가에다가 군대도 못 키우고 예, 예. 중립국하라고 그러고 예, 예. 그러면 동맹도 안 하게 하라면 그냥 중립국 이렇게 그러면은 되죠. 한마디로 사실 국가의 어떤 자주권이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참 흔히 영화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살려는 드릴게. 네. 이 정도가 그러니까요. 되는 것이죠. 야. 그래서 살려는 주는데 너희가 더 버티면은 뭐 목숨 뭐 끊길 수도 있어. 네.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또 비정한 게 뭐냐면요. 이게 그나마 우크라이나에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면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히 그 궤를 달리한다는 사실은 잘 아실 텐데요. 네네. 최근에 그 미국인 특사가 어떤 말까지 했냐면요. 우크라이나를 절반으로 나누자.
우크라이나는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흑해로 들어가는 드니프로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거든요. 그 강이 이 국토를 동서로 네. 반분하는 그런 경계선인데요. 러시아 측이 아니라 미국 특사가 슬쩍 말을 흘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드니프로강 동쪽은 러시아 너희들이 네. 차지하고 서쪽은 뭐 서방이 뭐 관리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게 러시아가 막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이건 뭐 완전히 뭐 제국주의 환상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을 텐데 미국 측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 물론 나중에 또 그 말 뭐 잘못 와전되었다고 하면서 수습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간보기로 한번 던진 것 같습니다. 너 지금 안 받으면 더 심해질 수 예, 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철저하게 옛날에 그 제국의 논리로 러시아와 이거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관계가 맞으면은 미국은 아예 우크라이나의 그 동쪽 절반, 그러니까 동쪽의 20% 정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절반 러시아에게 넘기고 나머지 절반만 확보하고 그 드니프로강을 확고한 경계선으로 삼아서 분쟁을 조정한 다음에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입장도 하나의 그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된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뭐랄까요 공중분해만 면하는 정도로 그러네요. 그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더 골치 아파지는 게요. 그런 정도로 만약 우크라이나가 망가지게 되면 폴란드도 아마 네. 우크라이나의 그 서쪽 영토 옛날에 우리 거다라고 가져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 서쪽이죠. 거기에 그 헝가리 사람들이 사는 곳도 있어요. 네. 루마니아, 헝가리도 가가지고 여기에 옛날 우리 땅이었다고 하면서 가져갈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정말 그 19세기나 20세기 초에나 보였던 전쟁 이후에 영토를 다 나눠 가지는 네. 그런 관행이 21세기에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야, 그러면은 결국에 이 지금 서방과 뭐 지금 러시아가 지금 뭐 협상을 하고 있지만 예.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예, 예. 이걸 합의를 하려면 어쨌든 국가적인 뭐 결정은 해야 될 텐데 예, 예. 내부적인 어떤 그 의견들은 어떤가요? 이게 그 우크라이나의 현 집권 세력, 즉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정치 집단 입장에서 보면요. 아니면 뭐 일반적인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빼앗긴 영토를 돌려받고요. 네. 그리고 서방으로부터 확고한 안보 공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토에 가입을 해서 러시아의 재침으로부터 나라를 보호를 지킨다는 하고. 것인데 그게 제일 좋을 텐데 이건 그야말로 이상주의적인 네. 것이고 뭐 젤렌스키는 만약에 이것을 계속 시도하겠죠. 그런데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의견이 그 양분돼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절대로 그 땅을 그 포기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계속 싸우자라는 입장이 적지 않았었는데 지금은요 절반 정도는 땅을 내주지 말고 끝까지 항전하자고 하는 입장이지만 또한 절반 정도는 현실을 인정하자. 동쪽 그 20% 해당하는 영토를 되돌려받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눈물을 머금고 그 땅을 내주고 그리고 나서 살 길을 도모해보자. 전쟁을 빨리 끝내자. 네. 이런 입장이 지금 팽팽히 맞선다는 통계 수치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구조에서 러시아 쪽은 조금 더 많이 받아내는 쪽으로 지금 예,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예. 아직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좀 뭐 팽팽하다면 예. 생각보다 지금 뭐 휴전이든 종전이든 이런 게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 어쨌든 간에 국민들은 양분돼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의 집권 세력은 그 속성상 그리고 관성상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계속 싸우려고 하겠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약에 그 현실을 인정하고 20%딱 내주고 다른 활로를 모색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강경 민족주의 세력이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냥 말하면 뭐 다른 사람하고 교체하든지 네. 아니면 뭐 쿠데타 정변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노선을 견제해 줄 수 있는 뭐 행동을 할 것이고요. 네. 그런지 상당히 젤렌스키 대통령도 사실 운세의 폭이 넓지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예, 예. 네. 그렇게 될 것이고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가 지금 전쟁에 이기고 있고 시간은 우리 편인데 네. 내가 왜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지? 그러니까 미국이 하도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들어주는 척은 하는데 덥석 그 휴전안을 받아들여서 자 전쟁 끝내자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휴전 협상이 되고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랄까요 미국과 좋은 얘기를 나눴다고 한 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 날 미사일 공격해가지고 그 군사적 목표를 타격했거든요. 그것은 러시아가 호락호락 그 미국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결국에 뭐 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뭐 공언하고 있는 거는 트럼프 정부인데 그렇죠, 예. 미국에서 이게 또 그렇다고 러시아한테 뭐 퍼주기에는 또 애매한 구조고. 예. 그러면 미국의 지금 어떤 뭐 전략이나 뭐 속셈 이건 뭐 대략적으로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러시아에서 빨리 손 떼고 네. 힘을 아껴가지고 중국 봉쇄에 나서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몸이 달아 있죠 지금. 한단 그 협상에서 몸이 단 쪽이 네. 항상 불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상당히 느긋하게 즐기면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제일 큰 피해자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결국에는 뭔가를 희생 카드를 내지 않으면 그렇죠. 어렵다. 이게 어떻게 보면 눈물이 나오는 상황일 텐데 항상 그 약소국이라고 할까요? 네. 약한 측이 얼마나 그 서러울 수 있는가. 그것도 전쟁에 지는 과정에 있는 나라가 얼마만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가를 21세기에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일 듯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미국이 지원해준 금액들도 사실 천문학적인데 예, 그러면 뭐 만약에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뭐 이래저래 또 보상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다 이제 이게 국가 기능도 좀 쉽지 않네요. 앞으로.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자신들이 지원해주고 싶은 국가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말하면 그냥 도와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무기대여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3년 동안 천문학적인 금액의 그 자금과 어떤 물자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줘왔는데 이게 그 무기대여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외상이죠, 외상. 외상. 예. 네. 그래서 무기대여법의 가장 좋은 예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영국 네. 그리고 일본과 싸우는 중국 그리고 나치 독일과 싸우는 소련에게 어마어마한 자금 지원, 물자 지원을 해줬는데요. 다 받아냈습니다. 다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전쟁이 길어진다고 해서 우크라이나한테 좋을 것도 아닌 생각이 예, 좀 예.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경제 기반이 온전하고 어떤 그 국가 발전의 그 전망이 보인다고 하면은 그런 걸 통해서 뭐랄까 돈을 갚게 하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그 쑥대밭이 되고 인구 구조는 위기에 처했고 돈 나올 만한 공업 시설들은 다 러시아로 넘어간 상황에서 도저히 그 뭐랄까 그러니까요. 돈으로 받아낼 상황이 아니니까 히토류 달라 그다음에 지하 자원 달라 아니면 사회 간접 시설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거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말 농업 하나 남았는데 예. 그 농업도 사실 뭐 그걸 노리고 뭐 미국에서 뭐 지원한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있더라고요. 예. 미국에 또 워낙 또 농업 그 기업들이 또 큰 거대 기업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래저래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에도 사실상 이제 당분간은 어떤 뭐 회복의 여지가 쉽진 않다. 그러니까 이게 그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요. 러시아가 하여튼 또 나름대로는 그 현실 인식이 차가워서 러시아의 국력상 그리고 국제관계상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전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남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작동부를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 경제 기반을 없애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또 하나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한번 지도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요 남쪽이 헤르손이라고 하는 주가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더 서쪽으로 밀고 나가면 오데사라는 항구가 있어요. 네. 거기까지 점령을 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내륙 국가가 돼버리거든요. 아. 내륙 국가가 돼버리면 곡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그렇죠. 막혀버린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농업 기반을 통해서 어떤 국가를 떠받치는 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도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러시아가 계속 조성해 왔고 그게 지금 먹혔다고 볼 수 있는 얘기죠. 네, 결국에 지금 당연히 종전이나 협상이 이런 게 쉽진 않지만 예. 우크라이나가 지금 생각보다 엄청 불리한 위치라는 예, 거는 예, 아마 예.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 예. 생각이 좀 듭니다.